2001년 하나의 논문이 투고됩니다. Intrinsically Disordered Protein. 논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청해진 구조가 없어도 기능하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외를 발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정의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었죠. 구조 생물학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백질에 대한 과학적 정설은 단백질의 기능은 그 3차원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논문의 내용이 생물학의 정설을 흔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잠깐 거기 뭐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조 생물학이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고요? 어쩔 수 없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탄하여 지금부터 이 영상의 내용을 120%로 즐기실 수 있도록 구조 생물학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연결된 집합체입니다. 그중 한 개의 아미노산에는 공통 결격인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그리고 아미노산의 특이적 구조인 곁사슬 R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곁사슬에 메틸기가 붙으면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되고 곁사슬에 수소원자가 붙으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곁사슬에 따라 정의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로는 총 20가지가 있습니다. 이 20종의 아미노산 중에서 몇 종류 혹은 수십 종류가 선택되어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연결되며 각기 다른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죠. 아미노산에 존재하는 카복실기와 아미노기는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 아미노기와 반응하여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합이 방향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1차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아미노산 사슬을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2개에서 50개로 연결된 아미노산 연결체를 펩타이드, 50개 이상 연결된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하지만 이 사슬은 단순히 길게 늘어진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서 유도된 깁스 자유에너지 최소화 원리에 따르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과정은 깁스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연은 힘을 가장 적게 쓰는 상태, 가만히 놔둬도 가장 편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과 기름을 동시에 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물과 기름은 저절로 두 층으로 분리됩니다. 이는 물 분자는 물 분자끼리 있는 것이 편하고 기름 분자는 기름 분자끼리 있는 것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와 기름 분자가 뒤섞여 있는 불편한 상태에서 불편한 분자들끼리는 밀어내고 편한 분자들끼리는 붙으려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자동적으로 갈라져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사슬도 가장 편한 상태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단백질의 2차 구조, 나선처럼 감긴 알파 헬릭스 구조와 지그재그 모양의 베타 시트 구조입니다. 펩타이드의 주 사슬을 이루는 펩타이드 결합은 물 분자와 상호작용에 매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우리 몸이 70%가량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한 펩타이드의 주 사슬은 물 분자와 끊임없이 붙잡히고 흔들리고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죠. 그래서 펩타이드 사슬은 편한 형태를 찾고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끼리 붙자. 펩타이드 결합은 물과 상호작용하는 대신 주사슬 안에서 서로 결합을 형성하며 더 안정적인 배열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나선형의 알파 헬릭스 구조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규칙적으로 결합하면서 반복 가능한 나선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슬이 나선형으로 말리는 대신 서로 나란히 배열되며 펩타이드 결합끼리 평행 혹은 역평행으로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구조가 지그재그 형태의 베타 시트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주사슬의 펩타이드 결합끼리의 안정화를 통해 2차 구조를 형성했던 사슬은 이제 각 아미노산이 가진 곁사슬, 알기들의 안정화를 위해 다시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미노산의 곁사슬 알기들은 저마다 다른 성질들을 지니는데
어떤 것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어떤 것은 물을 피하려는 소수성, 또 어떤 것들은 전하를 띄어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그 외에도 반데르발스 결합, 이왕화 결합, 수소 결합과 같은 각자가 선호하는 상호작용 구조들이 존재하죠. 결국 다시 알기들의 성질에 따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부분들은 서로 모이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밀려나게 되며 특히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곁사슬들은 물로부터 숨듯 내부로 모여들며 그 과정에서 주변의 물 분자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즉 펩타이드 전체는 2차 구조에서 다시 접히고 묶이고 당기며 가장 안정적인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3차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구조생물학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이 명제는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호르몬을 인식하는 수용체, 바이러스를 정확히 찾아내는 항체, 체내의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백질들의 기능이 모두 정교한 3차 구조 위에서 설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이들 단백질의 구조가 손상되면 기능을 잃는 경우도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계의 기본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단백질은 접혀 있어야 한다. 안정된 3차 구조가 없는 단백질이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주류의 설명틀 안에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대학교에서 바이오를 공부한 저 역시 강의 시간에는 단백질의 구조가 곧 기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단백질의 개념이 완전히 등한시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처음 구조가 없는 단백질, IDP, IDR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며 계속해서 이들의 존재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타났고 심지어 인체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의 아미노산 영역에서 30% 이상이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특징을 가진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죠. 또 2010년 인간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을 규명하는 프로젝트 휴먼 프로톤 프로젝트를 통해 인체에서 많은 부분 무질서한 단백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계산 기반의 결과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IDR의 존재 자체는 과학계 전반으로 널리 인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고정되지 않은 그 수많은 단백질들을 시각화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은 가능성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사건이 이 주변부의 학문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미노산 서열만 입력하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AI, 알파폴드의 등장입니다. 많은 단백질에서 정교한 3차 구조가 정확히 예측되기 시작했고 여태껏 쌓아왔던 구조 생물학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알파폴드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단 몇 시간 만에 아미노산 서열 정보만으로 풀어냈기 때문이죠. 하나의 단백질 구조를 밝히기 위해 X선 결정학, NMR, 크라이오 전자현미경과 같은 고비용 고난도의 실험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미노산 서열만 알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컴퓨터가 예측해내는 유전체 시대 이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구조 생물학의 공백이 메워지는 순간도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DNA, 아미노산 서열, 3차 구조, 기능. 그런데 일부 단백질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알파폴드는 반복적으로 특정 신호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PLDDT, Predicted Local Distance Difference Test. 각 아미노산 위치에 대해 모델이 그 구조를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0에서 1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이 지표는 90 이상이면 매우 높은 신뢰도, 70 이상이면 합리적인 예측 구조, 50 미만이면 신뢰도가 낮은 구간으로 해석하죠. 하나의 단백질 구조에 있어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나타난 구조는 믿을 수 있는 3차 구조,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나타난 구조는 알파폴드가 확신할 수 없는 구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알파폴드는 인간 단백질체 전체 예측 구조 모델에서 무려 30%가 넘는 아미노산 구조들을 낮은 신뢰도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시 사색에 잠깁니다. 입력이 잘못됐나? 데이터가 부족한가? AI의 한계인가? 하지만 그러기엔 이 현상은 너무 많은 단백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실험을 거듭하던 끝에
연구자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지난 20여 년간 리뷰와 해설에서만 언급되던 구조가 없는 단백질, IDP, IDR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IDP 혹은 IDR로 불리우는 단백질들은 고정된 3차 구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상호작용하는 분자나 환경에 따라 부분적 구조를 형성하거나 응집하여 입체적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이 고정된 구조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수성 곁사슬들이 적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체내 수용성 환경에 맞설 만큼 소수성 곁사슬들이 높은 밀도로 존재하지 않을 때 오히려 소수성 사슬들이 내부로 파고들어가 따로 구조를 형성하는 것보다 차라리 펼쳐진 구조로 있는 것이 더 자유에너지가 낮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하를 가진 곁사슬들이 많아 물과 상호작용의 안정적인 형태라면 오히려 펼쳐진 구조가 더 낮은 자유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펼쳐진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펼쳐진 상태로 체내 수용성 환경과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여러 구조로 분포해 인체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상태를 오가며 기능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들을 본질적으로 무질서한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낮은 신뢰도 영역과 무질서한 영역,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높은 일치율에 보였던 이 사건을 통해 연구자들은 다시 가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류가 아니라 단백질의 성질이라면, 단백질의 일부 구조가 하나의 구조로만 존재하지 않아 알파폴드가 신뢰도를 낮게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구조생물학 주변부를 겉돌던 IDP와 IDR이 알파폴드를 통해 대규모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체내 단백질이 정해진 구조가 없다는 것을 대규모로 발견한 사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지금 이 유튜버는 생물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째서 구조가 없는 단백질의 등장에 열변을 토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의 단백질은 근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소, 구조, 운반, 결합, 호르몬, 항체, 조절, 모터, 신호 전달, 저장, DNA가 설계도라면 몸의 기능 대부분을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 압도적 다수의 단백질은 다른 분자와 정확히 결합해야만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리건 바인딩, 리간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레고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한쪽이 파여 있고 다른 한쪽이 돌출되어 있는 레고처럼 돌출된 부분이 파인 부분에 정확히 맞물리는 결합이 이루어져야 단백질은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돌출된 분자를 기질, substrate이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을 효소, 엔자임이나 수용체, 리셉터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이 분자들 역시 대부분 단백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몸의 기능은 리간드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백질의 구조 결합은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설계 역시 바로 이 구조 결합을 응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레르기 치료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히스타민이라는 작은 분자가 H1 수용체에 결합해야 합니다. 이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가려움과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 히스타민의 구조를 모방한 약물이 먼저 수용체에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히스타민은 더 이상 H1과 결합할 자리를 잃게 되고 당연하게도 알레르기 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질병을 당뇨라고 하고 당뇨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제가 의학적으로 제조된 인슐린입니다. 이 치료제는 우리 몸의 자연 인슐린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단백질로 당뇨병 환자에게서 분비되지 않는 호르몬을 직접 넣어주는 형태의 약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용체와 결합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아미노산의 서열을 바꿔 빠르게 흡수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다른 입자들과 결합시켜 부피를 크게 만들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추가적인 설계를 넣어
환자 맞춤형 인슐린을 제작하죠. 이제 생물학에서 단백질들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지금까지 여러 단백질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유발된 질병의 치료 설계는 바로 구조와 구조 사이의 반응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파폴드의 등장으로 체내 단백질들의 대규모 영역에서 IDP를 생각 이상으로 많은 영역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어왔던 단백질의 구조 기능, 패러다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정확히 접혀 안정된 3차 구조를 유지하며 기능하는 단백질들도 우리 몸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더 이상 IDR을 빼놓고 설명하기엔 인체 단백질의 상당수가 이러한 무질서 영역을 포함하여 그 기능적 핵심에도 닿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단백질들의 유형으로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자 전체가 안정된 3차원 구조를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이 있습니다. 두 단백질의 주 역할은 바로 산소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결합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햄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통해 일어납니다. 햄은 중앙에 철이온을 품고 있는 고리 구조이며 내부에 존재하는 철이온이 산소 분자를 붙잡는 핵심 원소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서 붙잡은 산소 분자를 운반하고 미오글로빈은 근육 속에서 붙잡은 산소를 저장하며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제공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햄이 산소를 잡기 위해서는 이 철이온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화학적 환경 속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백질이 무질서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철이온의 위치는 미세하게 어긋날 수 있고 산소 결합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은 분자 전체가 안정된 3차원 구조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결합 부위는 안정된 구조를 가지지만 그 외 영역에서 무질서한 구조를 함께 가지는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PO13입니다. PO13은 종양 억제 단백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IDR 영역을 가진 단백질로도 규명되어 왔죠. 이 단백질은 세포의 DNA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손상을 감지하고 세포 주기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DNA 복구를 유도하고 손상이 회복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암으로의 진행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PO13은 암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 온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특히 DNA와 직접 결합하는 핵심 결합 도메인은 안정된 3차 구조로 규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암 관련 돌연변이도 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PO13에서 기능의 조절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N말단과 C말단 영역은 IDR로 정의된 가장 대표적인 영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역들은 당시의 관찰 방식으로는 고정된 하나의 구조로 정의하긴 어려웠고 PO13이 왜 그렇게까지 많은 분자들과 상호작용하는지는 꽤 오랫동안 난제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PO13의 조절 영역은 undruggable, 약물로 표적하기 어려운 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물론 알파폴드의 IDP 대규모 가시화 이전에도 인위적으로 결합 도메인과의 복합체 형성을 통해 부분적 구조를 형성하여 PO13을 통한 약물 설계와 항암 전략 같은 연구들은 이미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PO13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여러 분포로 존재하는 유연한 구조를 모두 다루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PO13의 IDR 영역은 세포 내에서 상분리 현상을 일으킨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IDR만의 유연하고 동시에 여러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적 특징에 기반한 현상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먼저 PO13은 세포 내에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단백질과 RNA를 한꺼번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액체 상태로 응축하여 세포 내의 PO13의 기능을 집중시키는 국소적인 공간을 형성합니다. 세포 내부의 액체 환경에서 또 다른 액체 응집체를 형성하여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상분리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이 IDR의 상분리 현상은 생물학에서 뜨거운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세포 내 상분리 현상을 도구화시키기 위해 PO13의 IDR 영역만을 따로 뗀 작은 펩타이드 사슬을 만들려는 연구가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자 대부분이 무질서 상태로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알파 시누클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면 오히려 대부분이 신뢰도가 높은 파란색, 하늘색 영역에 안정된 3차원 구조로 보이지 않나요? 분명 앞선 설명에 따르면 IDP로 정의되는 단백질은 낮은 신뢰도 영역, 주황, 노란색의 구조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 단백질의 사진에서는 안정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시누클린은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병, 파킨슨의 주된 병리적 원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신경세포의 말단에 존재하는 시냅스 소포라는 작은 주머니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이 주머니에 결합해 알파 헬릭스 구조를 부분적으로 형성하여 기능하죠. 하지만 세포가 스트레스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들어서게 되면 알파 시누클린은 알파 헬릭스가 아닌 베타 시트 구조로 접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 주위 세포막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나 떠다니던 단백질들이 들러붙기까지 하죠. 여기서 이 여러 물질들의 모임은 단단한 고체 상태의 섬유다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킨슨의 주된 유발 물질인 루이소체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응집한 고체 섬유다발인 루이소체가 신경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신경세포가 죽어가 파킨슨이 발병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고체 상태로 응집하는 과정 속에 IDR의 상분리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파킨슨의 주된 원인이 단단한 섬유 구조, 루이소체이며 루이소체의 주된 구성 성분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알파 헬릭스 구조로 접혀야 할 단백질이 특정 상황에서 베타 시트 구조를 형성하고 섬유 형태로 변질되어 루이소체가 되는 것이 파킨슨의 기본 발병 모델로서 설명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제기된 새로운 모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IDR의 특성을 가지는 알파시뉴클레인이 신경세포에서 상분리 현상으로 액체 상태의 응축체를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농도가 증가해 고체화가 되며 섬유화된 것이 루이소체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꽤 강력합니다. 특히 PO13과 알파시누클레인 같은 인류가 지금껏 정복하지 못했던 암과 퇴행성 질환들의 주된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서 안정된 3차 구조로 설명하는 모델이 아닌 무질서 영역을 통한 새로운 발병 구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약물 설계의 돌파구를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제가 알파신 유클레인의 구조를 보여드렸을 때 신뢰도가 높은 영역으로 표현되는 이 단백질을 분자 대부분이 IDR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직접 알파폴드를 통해 알파시뉴클레인의 서열을 입력해 생성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알파시누클레인의 높은 신뢰도 영역은 시냅스 소포와 결합해 부분적으로 알파 헬릭스 구조를 형성한 이미지입니다. 알파폴드는 결국 단백질의 구조를 특정화하기 위해 만든 AI입니다. 입력한 아미노산의 서열이 물과 상호작용에 유리해 여러 구조로 존재할 수 있는 무질서한 사슬이라고 해도 이 아미노산 서열을 알파폴드는 잠재적으로 예측하여 이 단백질은 알파 헬릭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라는 결과값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알파시누클레인은 PO13과 함께 2000년대 중반 IDR의 개념이 등장했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단백질로 알려져 온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오히려 알파폴드라는 신기술의 서열을 입력했을 때 잠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계산해 안정적인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에 알파 헬릭스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결과값만 출력된 것이죠. 이게 바로 알파폴드라는 AI와 20년간 생물학 주변부에서만 겉돌던 IDR이 개척해낸 새로운 생물학의 지평입니다. AI를 통해 인간 단백질체 전체 부분에서 30%나 되는 IDR 영역을 발견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IDR, IDP 단백질이 오히려 알파폴드에서는 안정적인 신뢰도 영역으로 표현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우리 몸의 단백질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작용할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구조생물학은 이제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고정된 하나의 구조라는 정해진 결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무질서라는 가능성으로 상태가 정의되지 않는 생명 속 미지의 세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한 과학의 끝에서 또다시 철학적 물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무질서라는 영역, 언제나 정답을 요구하고 안정과 정확, 효율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흔들리고 맞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부딪히며 고통받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버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완벽한 구조를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방식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 fragile hope awaken.